안녕하세요. 5월 2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쳐다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 뭐 채원 씨도 그렇고 다현 씨도 그렇고 블랙으로 지금 외투를 벗었습니다만. 네. 예. 점점 암흑화되어가는. 예. 좀 뭐 정세도 좀 어두운데 좀 화사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안에 옷이 화사니까는. 네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주제는 모병제입니다. 모병제.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이걸 주제로 토론대회를 나가서 상도 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데. 굉장히 자신 있는 주제겠네요. 그런가요? 네. 모병제를 찬성을 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반대를 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사실 모병제는 아니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법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더 이상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선택을 해야 한다. 네. 그런 주장을 10년 정도에 편 것 같은데 네. 네, 아직도 이야기가 되고 있군요. 이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죠. 네. 모병제 얘기는 종종 나왔지만 네. 여전히 시기상조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앞날을 한번 이렇게 짚어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좀 늦춰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모병제에 대해서 또 모병제를 가지고 또 상까지 받은 우리 채원 씨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시기상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병제 하면은 항상 시기상조다. 이 시기상조라는 말이 언젠가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논의 그쵸? 자체도. 예,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군대 그러면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든지 다 좀 관련이 된 문제이죠. 네. 굉장히 또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병제 얘기가 종종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만 톡 던져지고 제대로 된 공론화는 좀 거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주된 이유가 북한은 100만이 넘는데 우리가 징병제 오히려 이제 군 복무 기간을 늘려가지고 최소한 60만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모병제로 바꾸면은 병력 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병력을 줄이지 않고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다들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느냐. 네. 그래서 잘 못 사는 사람, 저항력자들, 이른바 좀 이렇게 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그 약소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화감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 둘씩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모병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북한 군의 수를 말씀하셨으니까는 드린 질문인데 남한 국방부에서 2013년 119만 명이었던 북한의 상비 병력이 2018년에는 128만 명으로 이제 9만 명이 늘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국의 국방 정책과 병역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육군수가 대규모로 감축되는 게 좀 안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북한의 병력 수가 몇만이냐. 이제 작년도 그 국방부에서는 128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습관적으로 북한의 병력 수를 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로 사단 개수가 몇 개니까 그게 곱하기 몇을 해서 한 128만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좀 상식적으로 보면 좀 그 과도한 추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북한의 병력 수는 과연 얼마인가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119만에서 5년 사이에 9만 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국방부에 따르면. 근데 이때가 이제 김정은 그 집권 초기였는데 근데 이 시기에 주로 이제 북한에서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중후반에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이제 고향을 등지고 여기저기 유리 거식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런 고난행군 세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북한의 인구수가 우리 정도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쭉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근데 입대 자원은 줄어들었는데 병력 수가 늘어났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북한의 인구 통계를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50만에서 한 70만. 네. 또 최근에 이제 그 국방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죠. 거기에 한 연구원은 많이 잡아도 한 104만 명 정도 이렇게 좀 추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한번 그 진짜 안보에서 언제 기회가 될 때 북한의 병력 수를 한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정확히 그 판단하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그냥 대강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머릿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쵸. 이제 군의 과학화가 이루어지면서 머릿수는 예전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대규모의 육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은 현재까지 유효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징병제를 통해서 대군을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적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방 정책, 안보 정책의 목표를 뭘로 잡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 방위. 네. 그리고 이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이런 정도의 그 국방 정책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병력 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군복무 기간 단축을 통해서 그때 한 65만 정도 되는 병력을 50만까지 줄이고 했었는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이게 없었던 일이 됐었거든요. 네. 그 근저에 깔렸던 그 논리 중에 하나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 연합군을 투입을 해서 북한을 무력으로 수통이라는 이런 어떤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대체로 이제 북한 이른바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 병력 수를 한 46만에서 50만 정도로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안정화 작전이 말이 안정화 작전이지 우리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또 이제 시리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피해, 아군 측에서도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인데 그건 주로 한국군이 맡고 미군은 좀 다른 역할, 피를 좀 덜 흘리는 역할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역할 분담 얘기도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맞지가 않아요. 헌법 정신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 방위, 그러니까 즉 북한의 그 군사적 공격을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이걸 격퇴하는 수준의 어떤 그 군사력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병력 수를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한 30-40만 명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옛날 뭐 이제 그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갖고 전면 남침을 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이런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거든요. 네.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무슨 뭐 이 남북한이 광활한 뭐 사막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 이제 사막 지형이 아니고 우리는 산악 지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축선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축선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또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한다 해도 그 앞에 있는 탱크 몇 대만 격파를 하면 뒤에 있는 탱크들은 전차들은 옴싹달싹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전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우리가 한번 또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봤던 것처럼 이제 그 외국의 한 군사력 평가기관에선 한국의 전쟁 수행력을 7위. 네. 7위.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7위로 평가하고 북한은 한 18에서 한 22 정도로 평가를 한 이제 그 분석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북한의 군사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60만이 넘는 대군을 유지할 필요성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죠.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현재 60만 대군이 45만 명이나 30만 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어도 뭐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별자리 공백이 발생하겠죠. 아,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병력 수가 굉장히 그 장군수, 장교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병 수가 많으면 그만큼 장교 수, 장군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수뇌부에서 특히 육군 수뇌부에서 이 병력 감축, 모병제 도입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장교 수가 좀 특히 장군 수가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네.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까지는 대군을 유지하는 게 한반도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2000년 이후에는 인구 절벽으로 청년들의 수가 이제 급감하잖아요. 이제 징집 대상 확보가 힘들어질 텐데 혹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력 유지를 위해서 근무 기간과 현역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인구 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중반에 현역 판정률이 한 50%가 좀 넘었었어요. 한 50%, 51% 정도. 상당히 낮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 네. 근데 지금은 90% 안팎에 달아요. 네. 현역 판정률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병역의 의무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 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징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예. 우리가 뭐 이제 최근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만 뭐 관심사병. 네. 그래가지고 관심사병으로 지정이 되면 제가 군복무할 때 고문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두가 싫어한다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곤란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군생활 부적응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시간이나 그렇죠. 뭐 금전적 예, 예.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군 지휘관들, 뭐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들을 그 통틀어한 어떤 지휘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부대에서 사고 나면 어쩌나. 이런 어떤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다 독자들이잖아요. 네. 그죠? 대부분 다 독자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처럼 뭐 아들이 뭐 2-3명씩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 다 독자고 지금은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또 연락을 부모들하고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고가 날까봐 전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투형 군대냐, 이게 관리형 군대냐,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수가 뚝뚝 떨어지면서 앞으로 60만 대군을 유지하려면 이제 이 현역 판정률을 계속 올려야 돼요. 지금도 상당히 높은데. 네, 더 올릴 데도 없는데, 네. 네, 더 올려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뭐 대체 복무도 이제 없애고 뭐 병역 특례제도도 이제 굉장히 이제 또 그 줄여 나가면서 이제 현역 대상자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추구를 하는데 이미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80년대에 비하면 지금 2020년 한 중반쯤 되면 입영 대상자 수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저절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병력 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겠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50만 네. 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법이냐? 이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잠재적인 군대 부적응자까지 징집을 해서 군대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그 기회병이라는 게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사회에 100명이 있는데 그 20세 남성이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 30명이 군대를 가는 거하고 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갖고 50명인데 30명이 군대를 가는 건 그 사회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도 뚝뚝 줄어드는 한국에. 예, 뭐 요즘 뭐 몇몇 언론에서 그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정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도 확 줄어들게 됐고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에서 소비하는 사람들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대군주의를 유지할 경우에 사회에 남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네.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걸 또 책임을 둘러싸고 남녀 간의 갈등 또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도 갈수록 이제 격화되는 것이고 이런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대군 유지를 위해서 이제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또 엄청나다는 걸 시사해주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어떤 국가 전략 차원에선 진지하게 논의가 좀 돼야 돼요. 당장 도입이 안 되더라도 네. 이걸 좀 우리가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 모병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이렇게 공론화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워낙 이제 이 첨예한 이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왜 병력 수를 줄여갖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고 할 것이냐 하느냐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비난을 가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은 보수 정권대로 또 진보 정권은 진보 정권대로 계속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를 통해서 대규모 군대를 저예산으로 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거의 현재는 공짜로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뭐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모병제를 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할 거고 돈도 더 많이 든다고 이제 많이들 예측이 있는데 이게 현재 저희 금전적인 상황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일까? 그러니까 지금 60만 정도 되는데 60만 정도 되고 사병수가 한 45만 가까이 되는데 그 병력 사병수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겠죠. 모병제로 전환하는데도.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 도입입니다. 병력 감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도기적으로 직무 혼합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제도.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을 한 12개월, 지금 현재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8개월까지 단축될 계획이 있습니다만 한 12개월 정도로 네. 단축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무 병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 이제 군복무 기간을 마칠 쯤에 있는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징병제와 모병제로 해서 한 예를 들어 의무병 15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지원병 15만 명,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로 이제 사병 규모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부 수는 한 15만 명, 그래서 한 45만 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모병제로 가면 사병 수는 한 15만 명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부사관 11만, 한 장교 한 4만 정도 하면 한 30만 정도 되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한다면 추가적인 그 예산 부담 없이도 얼마든지 직무 혼합제 또 모병제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직무 혼합제를 시행을 하려면은 그 중간에 이제 모병을 지원자를 이제 이렇게 추합을 해야 되는데 모병 지원자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에 모병제 전환을 발표하고 2013년에 추진을 했지만 계속 모병이 되지 않아서 2018년에서야 이제 완전하게 전환이 가능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우선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돈이요? 네? 안정적인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 이런 네. 것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서의 어떤 문화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그런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 지원병의 연봉을 3천만 원으로 한다. 네. 그러면 대체로 이제 20대 초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입대를 하게 되잖아요. 지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 동년배의 사회에 있는 동년배에 비해서 뭐 이렇게 알바상이라든지 그중엔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일찍 그 직장을 구해서 일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동년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용 안정성도 다른 직장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가기 싫은 군대지만 네. 이거를 모병제로 전환을 해서 지원병을 받으려면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야 돼요. 국가 차원에서 네. 국가 차원에서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병 복지, 사병 인권, 그다음에 사병들이 그 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아왔던 그 군대문의 병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물론 국궁 장병들한테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모병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네. 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모병제로 가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병력을 감축하는 걸 전제로 해서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단순 계산을 해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병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장교를 중심으로 한 간부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무기, 장비,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1인당 병력을 유지하기, 1인당 병력 유지비도 절대 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군부대, 우리나라 군부대 굉장히 많은데 병력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맞게 군 부대도 축소를 해야겠죠. 네.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군부대를 없앤 그 지역에 뭐 새로운 어떤 뭐 이제 시설을 만들면서 그걸 얼마든지 또 필요한 예산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예산 때문에 모병제 도입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한번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뭐 제 주장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자. 제대로 한번 그 계산해 보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정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 계획도 밝히고 있는데 뭐 일부 좀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우리의 경제력,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합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게 될 거다. 네. 예, 훨씬 못 미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 모병제, 징병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 이제 다양한 변화가 닥쳐올 텐데, 이제 앞으로의 국방 계획, 그러니까 국방 개혁 2.0은 이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뭐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어찌되었든 이제 저는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이 문제를 좀 공론화는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종의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군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그 과제가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인구가 이렇게 청년 인구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군주의를 고수하는 게 지속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이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병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